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틀 전 보도됐던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놓고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뉴스에 대해 SBS가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바뀐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 이유는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SBS가 조직적으로 벌인 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그 전후도 치밀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사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해서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대목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면 그 뉘앙스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팩트와 반론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쳐야 했죠.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취재와 보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취재와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이건 게이트키핑이 미흡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만의 게이트키핑을 따로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보도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SBS. 그렇죠. 참 이상한 기사는 이상한 기사예요. 네. 일단 관련 뉴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BS가 그제 저녁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크게 3-4가지가 되는데요.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었는데 여과 없이 방송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반론을 싣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꽤 긴 시간 보도를 했죠, 어제. 네, 5분 넘게 관련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네, 그런 편파적인 기사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과거에. 근데 이번 SBS 보도권은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시기적으로도 늦고. 왜냐하면 이 기사 하나로 판세를 전체를 흔들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보니까. 팩트 보강도 그렇게 된 게 없고, 단순히 어떤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 정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게다가 이게 이제 충성도가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흔들기에 또 그렇게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죠. 이 뉴스에 용도가 있다면 이제 가짜뉴스로 일부, 그 중에 일부가 편집되어서 유통되기 적합한 수준인데, SBS가 이렇게 5분 동안 막 사과와 해명하고 그런 후폭풍, 굉장히 큰 피해죠, SBS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선관위도 조사 중이다 밝혔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기 보기에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BS가 이게 조직적으로, 예, 의도를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말끔하게 해명이 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 물론 지면 기사하고 이런 방송,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제작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게이트키핑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편집자 차원에서. 네. S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인양 지원과 해수비 권력 눈치 보기 지적하는 문정이 있었는데 네. 데스킹 과정,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왜 가장 핵심되는 속칭 주제를 뺐을까라는 의아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도된 기사의 뉘앙스로 보자면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네, 제목은 아예 차기 정권과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 이러다가 그러면서 매일 앞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연 뭐 이런 의혹을 지적하다가 이게 제목이 미래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걸로 바뀐 건데 이게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2년, 3년 전에 이 기사 맥락대로라면, 뉘앙스대로라면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원하는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아니죠. 예. 의원도 아닌가요, 그때가? 당신은 의원으로서 단식도 하고 그랬던. 그렇군요. 예, 예. 단식 정도밖에 저항수단이 없던 야권의 후보한 사람이, 잠재 후보한 사람이 인양 지원을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인양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게이트키핑만의 문제인가. 원래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이제 발제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기사. 어떤 뉴스를 쓰겠다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요. 위에서 결정을 또 하는 거죠. 그 편집장이 그 자리에서 혹은 뭐 뉴스라면 보도본부장이 발제한 기사가 그 시점에 적합한가. 예. 뭐 적합하면은 뭐 팩트 보강하고 그런 취재의 편집회의는 다들 하잖아요. 이 언론사에서는. 저도 익숙합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론도 집어넣어라.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사건이 크면 보도하기 전에 아예 후속 취재부터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1탄, 2탄, 3탄 계속 나가죠. 네. 그런데 이건 발제 내용과 반대에 가깝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게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하지 못했다. 파인 튜닝요? 네, 너무.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지 못했다. 아, 네네.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잘 다듬는 거잖아요. 골라내고. 잘 다듬지 못했다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냐, 이게. 정반대에 가까운.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죠. 예.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러한 보도가 가진 파장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도국에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 시사 바보도 알 정도의. 특히 요즘같이 예민한 때는 정말 기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 문화이기도 한데요. 참 낯선 기사이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SBS가 조직적으로 전산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이트키핑만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하죠. 예, 조사를 한다니까 선관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깜깜이 블랙아웃이라고도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련된 보도들이 있죠. 네. 네, 선거 막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론도 함께 기승인데 어제부터 SNS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소속을 북한에 빗댄 사전선거 투표 동료 홍보물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북한에 빗댄 게 아니라 인공기를 1번과 3번 칸에다가 그려 넣어서. 그렇죠.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싶던데. 예. 예, 문제가 되자요. 게시물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무차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했다라는 미확인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재외국민 경우 출구조사 실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건강상태 위태롭다라는 거 가짜뉴스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초췌해진 몰골로 박 전 대통령이 수의 입고 있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 합성을 한 거겠죠? 예, 지금으로선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 건강 상태가 위태롭다.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구치소에 문의해서 구치소에서 오히려 살이 쪘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네, 그 내용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친박단체 중심으로,
생명이 위태롭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극적이고 다양한 가짜뉴스가 지금 사실상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인터넷에 막 수만 수십만 동시다발로 퍼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가는 뉴스는 항상 팩트 체크해보는 유권자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후보들 어제 하루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 어디 갔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어제 서울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운동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워크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표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홍대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프리워크를 할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판세가 분위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하루는 사전투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자, 2번 후보는 어딜 갔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히 짚어보죠. 홍준표 후보 어제 부산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S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오히려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쪽을 공격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제 세월호를 야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공격해 왔기 때문에 SBS 보도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월을 이용해 왔어라고 유세를 할 굉장히 혹이었는데 SBS가 이제 사과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고 키운 방송입니다, 그거.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네,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본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토론에서도 그랬고 강하게 어필하는 어법이죠 항상. 네, 그런데 송진아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는데 SBS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의 검사들을 인터뷰했고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의 1이다. 네. 이건 이제 뭐 유세를 하다 보면 강조어법이죠. 이건 어제 2번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SBS 보도. 왜 사과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번 후보가 보기에는 사실을 보도해놓고 그걸 왜 뒤집었냐 뭐 이런. 이제 차기 정권 눈치 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자, 3번 후보. 어제는 어디를 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전북 김제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대장정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부터 8일 자정까지 120시간 동안 유권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일까지 6일 동안은 도보 정치를 하겠다. 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현재 자신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들을 향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메시지고. 이 도보로 대선 막판 6일 동안은 전례가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직접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니까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보고 이번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그롤링 장법이라고 하나요? 어제까지는 또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약간 더 강조하다 보면 그랬겠죠.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도보로 전국을 누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이게 아마 사진으로 이제 또 영상으로 보도가 되면 상징성이 있는. 네, 안 후보 쪽 캠프에서는 자는 시간 빼고는 페이스북 라이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4번 후보는요? 유승민 후보는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역 찾았습니다. 지지자들한테 의원은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면서 유세 현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아요. 예. 외롭다.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떠난 분들 대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 그래서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후원의 계좌에 5만원, 3만원, 만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들이 떠났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5월 8일 밤 12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 저희 3부에서 또 한번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거든요. 예. 선거가 논리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행위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토론회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꼭 유리하지만이 아닌 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그 동정표가 가장 무서운 표 중에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표면적으로는 12명, 13명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법으로는 불리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약속했던 걸 뒤집고. 네, 탈당의 명분도 사실 적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탈당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2, 3% 내에 박빙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마뜩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동정 여론에 상당히 갈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예상치 못할 부분 중에 하나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보면 이 지지층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홍준표 후보하고 겹치는 부분보다 더 많아요. 홍준표 후보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빠질 수도 있다. 일부 지지자가. 이게 이제 산수가 아닌 거죠. 단순 산수로는 보수 후보니까 이쪽에서 빠지고 더하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선거가. 자.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론조사 전문가 2분을 모실 테니까 또 짚어보기로 하고. 심상정 후보 마지막 5번 후보 어딜 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강원도 찾았습니다. 강원도 가서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되면 개혁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렇게 지적했고 문재인, 안철수 되면 하나만한 현상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강조한 겁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 구도로 되면 저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왼편에 있는 심상정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개혁은 시작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만 생각해도 저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마디로 이제 사표.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진보정당은 막판 깜깜이 시절에 기간 동안에 이 사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여론조사 수치에 잡힌 것보다 항상 적게 나왔거든요, 실득표율은. 근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전략인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략이고요. 자,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투표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일. 오늘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무 곳이나 신분증만 들고 가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고 여행 가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인천공항 이런 곳에도 있대요. 그래서 신분증만 있으면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나 전통적인 투표소가 아니라 어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상관없어요. 신분증만 있으면 그 동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투표함에 그대로 담겨서 그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부산 사는데 서울에 출장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서울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그때는 봉투를 줍니다. 그 동네에 사는 분이 아니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동네로 날아가는 거죠.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2014년에 60이었나봐요. 그때 시작됐는데 그때는 한 10%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한 15% 정도 혹은 20%까지 올라가면 20%면 1,0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세가 여기서도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사전투표다. 그것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 다만 저녁 6시까지만 합니다. 밤늦게 가시면 못합니다. 예. 대신 본투표는 보궐선거는 2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6시가 아니라 8시까지 그렇죠. 2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시간이 2시간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대선 전국 긴급 편성이었는데 가장 알차고 품격이 있고 수준이 높다는 찬사를 받고 있어서 다시 마련했습니다. 아마 대선 전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선 이후 또 하게 될지도.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사실상 그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가 뭐 전례가 없다. 여러 가지 점에서 뭐 굉장히 많은 점들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와 이거 진짜 이상하다라든지. 네. 국민들이 보실 때 늘 이제 후보들 지지도를 중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민심의 기저라는 게 있습니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도히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번 선거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밑바닥 정서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심판 정서. 이게 이제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꾸자 하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보수 정권에 몸담는 못 나왔던 후보들이 고전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대결도 있지만 그 심판 정서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과 이번 대선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국민 여론이 어떤 정치를 오히려 끌고 가거나 밀고 가거나 방향을 좌우하는 어떤 주도권을 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 오히려 정치를 움직이고 그렇죠. 있다. 과거처럼 정당과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역 연고와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뭐 상대방과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지지율이 좀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번 이 대선에 걸맞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지금 이제 박 부대표님 말씀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항상 계속해서 지금 낮게 깔려왔고요. 그러면서도 또 문재인 대세론이 올라왔을 때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불안하다. 이런 각도가 부각되면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강력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또 TV 토론 속에서는 뭐 보면서 적극적으로 후보를 평가하고 이게 여론이 출렁거리는 굉장히 심한데 이게 유권자가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그러면서 이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죠. 맞춰서 정치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TV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례적으로.
그런 이유도 후보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거고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이나 후보가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고 그것의 영향을 유권자가 받았다면 이번에는 유권자가 본인들이 정보를 찾고 유치원 사례도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 자체가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질 줄은 정치권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맹목적 지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뭐 잘 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는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지 구조 자체가 연합군인데 다양한 세력들이 지지를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조건부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조건부 지지의 맥락은 문재인 후보를 꺾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을 철회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보수층이 가있던 보수층들이 유턴을 해서 일부 보수층들이 홍준표 지지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꺾인 시점을 본다면 이런 검증 공세, 그리고 유치원 발언, 이게 1차였고 2차는 23일날 있었던 선관위 1차 토론회 때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MB 아바타 이 발언이 나왔고. 그렇죠. 그 뒤에 대통령감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반문 정서가 과연 이렇게 강하고 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런 정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지만 그럼 그 대안으로 이제 지목했던 후보가 그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그걸 도로 철회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저는 움직이는 어떤 선거가 이번 대선판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유치원 그 논란이 그 자체로 굉장히 작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개개인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이 오는가 확인해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네. 준비가 덜 됐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선거의 큰 특징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짚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최근의 이슈, 가장 최근의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내 그 탈당 사태. 네. 저는 탈당 사태를 보자마자 정치가 산수가 아니라서 이거 역풍으로 동정표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보수의 적자는 바른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다. 그래서 보수 정당을 지키려면 미워도 고도 그러니까 자질 논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이 여론이 보수층의 주된 정서였거든요. 몰아줘야 된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바른정당의 13명 의원이 탈당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거는 대의 명분에 밀리고요. 첫째. 두 번째 실리도 놓쳤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리적인 측면만 본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 결집을 도와준 꼴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른정당 사태가 없었을 때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 굉장히 선전을 하시면서 10% 가까운 득표율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지율이 가파르게. 네. 그러나 이 사태 이후에 진보 진영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다시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어제 오늘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승세가 오히려 꺾이고 지지율이 한 1~2% 빠지는 예상치 못하는 효과네요. 발표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세력의 결집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동정표가 생겼고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약간 1~2% 빠지는 추세에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 지금은 수치를 발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아니 과거 거는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이런 건가요? 유승민 후보가 1~2% 정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부동표가 거의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정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른정당 탈당 사태,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탈당 번복 사태 흐름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이 정치가 어쩌면 자기 논리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그 일반 사람들과 괴리되고
전혀 엉뚱한 판단들을 할 자기들만 거를 비장한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 바른정당 그 탈당 이전부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경선을 치르고 그다음에 대의 명분을 쫓아서 그 사지를 걷겠다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고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뽑아놓고 그날부터 후보 보고 사퇴하라고 계속 첫날부터 그랬어요. 예.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렇게 TV 토론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압박을 해가다 결국은 탈당까지 갔는데 이게 정치가 자기 논리에 빠졌을 때 정말로 이게 심각하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길을 건다는 걸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좀 보여지고요. 이게 대선판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미미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유승민 후보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기에서 오히려 큰 흐름은 아니더라도 가치의 정치, 어떤 보수 개혁의 어떤 기치를 들고 그 정치를 해나가는 길을 적어도 열 수 있는 좀 줄목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유승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 돌아왔으니까 바른정당에 12명이 탈당한 거잖아요. 그 12척의 배가 그 배 아니에요? 탈당한 분들이 장렬하게 본인을 희생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 입당도 못하고 밖에 남아 계신데 그래서 의도한 대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그런데 이제 약간 대선에 미친 영향 보면은 실제로 지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다 개요를 말씀드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한 10개가 넘는 여론조사 중에서 심상정 후보가 10%대로 올라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보수가 대결집을 한다는 흐름을 처음에 탈당 사태만 보여줬을 때 그런 흐름을 그렇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이 진보 진영의 결집, 대세론의 결집을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였는데 다른 당만 다 더 다른 정당이니까 바르게. 참 정치가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또 최근에 SBS 보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은 막판에 터져 나오면 판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통상적 일반론에 가깝겠지만. 예.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SNS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사실. 그렇죠. 회복하기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대형 악재,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 악재가 분명한데 어쨌든 어제 이제 SBS에서 사과 방송을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룬 건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가 정치권과 밀약을 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정치 이용하는데 도왔다라는 이야기. 세월호라고 하는 상징적인.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뉴스의 신빙성 자체가 지금은 이게 중앙 언론 소위 말하는 공중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그냥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부처 기관 안에 그런 주장이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입증될 만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맞느냐 보면 말이 안 되는 정파를 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너무 크고 그래서 보니까 급속하게 훅 올라갔다가 다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저도 오히려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의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유증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보도를 자유한국당이 한 건 아니니까 방송사와 이제 민주당 사이에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것을 언론이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걸로 프레임을 잡았죠.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은 그쪽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 일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 사퇴에 거론하면서 강하게 제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죠. 야권 지지자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큰 판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김종인 전 대표, 지금은 위원장이라고 불러야되나요? 예. 공동정부위원장. 네, 위원장. 요즘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의 스타일상, 네.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 한 번씩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막판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변수는 역시? 저는 그닥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2위 싸움이 상당히 혼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고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다는 조사도 있지만 잘 보시면 대다수 조사 결과는 20% 미만에서 두 분이 각주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6%대 조사 나온 것도 제법 있고요. 20%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어떤 전략적 투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15%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아마 고민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15% 밑으로 가면 선거 비용을 절반밖에 보존받지 못하고 정당 존재 자체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고민할 텐데 어제 오늘부터인가요? 안철수 후보가 도보로 유세를 바꾼 기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 대결을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 지금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사실. 조직 면에서는. 예, 유세 현장에서 그 모이는 군중에 압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은 적절했다고 보고요. 과연 그것이 판도를 바꿀 정도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15%를 넘게 하고 또 2위를 반드시 최소한 1위를 못한다 하더라도 2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며칠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예. 반드시 2위를 그렇습니다. 해야 하고 물론 가능하면 치열한데 이제 아까 뭐 김종인 변수의 가능성 뭐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제 요즘 하도 안 나타나서 지금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 위원장의 특성이 이게 항상 모든 걸 하실 때 전권을 달라 이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 그 전권을 부여받고 정부 준비위원장인가요? 예. 타이틀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게 어긋났잖아요. 뉴스가 어긋나게 나왔죠. 예, 뭐 홍준표도 나중에 대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후보가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 정권이 무너져서 지금 고심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러고 나면 항상 목리 기간이 있었는데 잘못 만약에 등장해서 더 지지율이 악화되면 본인이 책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나중에 이번 대선의 선거 전략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지금 기대한 대로 대권에 가지 못할 경우에 그 패착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돋보이는 때는 세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안철수라는 인물과 그 가치가 부각될 때 가장 각광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직 이제 지지율은 약합니다만 심상정이나 유승민 후보를 보면 그 부분이 드러내.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이 주목을 받는 건 뭐냐면 당내에서 다 사퇴하라고 그러고 탈당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내 가치를 지키겠다고 호소할 때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결국 안철수한테 필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연대와 이런 본인은 부정하면서도 외곽에서 그런 부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공세에 치중했던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덜 드러나는 게 아닌가. 마지막에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을 살리는 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2위 전략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지금 이 건에서 경합하는 그 두 후보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다 반드시 어떻게든 1위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과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3위가 아니라 반드시 2위라도 해야 한다. 15%를 넘겨서. 그럼요. 예. 네, 두 가지 동시에 현실 정치니까 둘 다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남은 변수 중에 뭐 그냥 지금 북한 변수가 그렇게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죠? 네. 지금 뭐 남은 변수는 그 연령별 투표율 이 문제는 뭐 여전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느 연령층들이 투표율이 높은가. 현실적으로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짜 뉴스 같은 게 있겠죠. 뭐 여론조사 결과가 거짓 유출됐다면서. 예, 막 이러면서 막 판을 흔들려고 할 테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투표 당일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투표 당일날 지금 출구조사 유출됐는데 2시까지 예. 뭐 이런 거. 지금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전투표 때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상 투표 당일날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치 내일쯤 돼서 출구조사다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유출본 이러면서 이런 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벌써 그 재외국민 투표한 이후에 그런 식의 뭐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막판 변수라는 게 오히려 그 외형 변수보다는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각 당의 선거전 속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 흐름이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뭐 입증은 됐지만 여전히 40% 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상승. 이 국면으로 이제 공개되는 조사는 공표가 끝나잖아요. 이 흐름에서 이제 결국 그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보수 대결집으로 인한 어떤 그 판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거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이 기세에 이거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끌고 올라갈 때 결국 이제 그런 실제 여론의 득표에 수취하는 무관하게 그런 흐름 분위기 자체가 이 보수와 진보의 이제 양자구도 형태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해내느냐의 문제, 거기에 대한 세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지금 여론조사 지금 개별 조사된 조사 결과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어제 오늘 발표된 조사 중에 보면은 투표 의향 조사에서 5, 60대 이상 그 고령층의 투표 의향률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데 올라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오히려 20대는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대세론 선거는 끝났다면서 약간 젊은 층은 좀 이완되는 분위기, 그리고 오히려 보수가 좀 이렇게 결집하면서 그래도 뭔가의 가능성, 어떤 뭔가라는 건 뭐 꼭 1등이 지금 당장 1등이 아니어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후보도 내일이 아니라 7일 날 그렇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움직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인데 당장 이걸 활용 많이 하겠죠.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제 생각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보다 문재인 후보도 더 얻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4, 5% 이상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후보도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아까 그런 이유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 여론조사 저희가 수치를 막 다 국민들 보시는데 이거는 그 부동층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어쨌든 뭐 적든 많든 간에 보통 10% 내외, 많은 경우는 17%, 18%까지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은 100을 갖고 나누는 거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 득표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부동층이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표 안 한 분들은 이제 득표율에서 계산에 빠지니까. 그렇죠. 100분율로 하니까요. 그러면은 100분율에 40이었는데 그분들이 빠지고 나면 42, 3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100분율로 계산하면 거의 한 45% 내외 수준이거든요. 근데 50%까지는 아직 많이 모자란 수치지만 그렇게 빼고 나서 계산할 때. 그러나 이제 적극 투표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열기가 높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2007년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당시에 48대 26이었거든요. 이명박 48, 정동영 26이었는데 그러한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7시 현재로 보면 0.35%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간대 조사는 0.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사전투표가 지금 2배 이상 높거든요.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 많이 올라갔고요.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불안하면 사전투표하고 가자 이런 인식도 많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전투표율 뭐 지금 이제 지난 대선 투표율만큼의 투표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작년 총선의 사전투표율을 가정해 보면 약 16%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투표 의향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사전투표의 활용성이 커졌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이제 이틀 중에 아침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 흐르면 충분히 20%를 넘기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엄청난 표수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 쭉 가신다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건 두 분 다 큰 변수는 없습니다. 남은 변수라고 하면 조직이 강한 1, 2번 정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얼마나 각자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내부 변수가 더 크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돌발 악재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뭐 좀 전에 이제 아까 SBS 뉴스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후보나 후보 캠프의 어떤 진영 내에서 맞습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도 이런 것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죠. 막말 같은 것도 있죠, 늘. 예상치 못한 막말이라든가. 특히 이제 리딩하는 쪽엔 굉장히 이 민감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지금 판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나온 변수만 가지고는 판세가 크게 흔들리기 좀 어렵다. 거의 굳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슈나 구도 부분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까요? 사퇴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사전투표도 시작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원진 후보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은 다시 당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질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표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조원진 후보가 사퇴하거나 가세한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세를 불러낸 일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40초 남았는데 숫자 말하고 끝내볼까요? 제 말은 손목 걸고 1등 몇 표.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결과를 나오는 거 가지고 이때까지 쭉 하신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신 말들 중에 틀린 부분만 골라가지고 또 합니까 방송? AS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박시영 민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상일 아젠다센터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팩트체크. 유권자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후보들 어제 하루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1번 후보 어디 갔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 어제 서울 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운동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25%가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워크 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투표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홍대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교감을 할까요?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판세가 불리하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득표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 하루는 사전투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자, 2번 후보는 어딜 갔고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간단히 짚어보죠. 홍준표 후보 어제 부산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SBS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오히려 기사를 삭제하도록 했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쪽을 공격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이제 세월호를 야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공격해 왔기 때문에 SBS 보도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야권이 정치적으로 세월을 이용해 왔어라고 유세를 할 굉장히 혹이었는데 SBS가 이제 사과 방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직접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주어 키운 방송입니다. 그거.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네,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본인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토론에서도 그랬고 강하게 어필하는 어법이죠 항상. 네, 그런데 송진아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미 했는데 SBS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의 검사들을 인터뷰했고 그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의 1이다. 예. 이건 이제 유세를 하다 보면 강조어법이죠. 이건 어제 2번 후보가 가장 강조한 것은 SBS 보도. 왜 사과를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2번 후보가 보기에는 사실을 보도해놓고 우리가 뒤집었냐 이런. 이제 차기 정권 눈치 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시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자, 3번 후보. 어제는 어디를 갔고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전북 김제 찾았습니다. 거기 가서 앞으로 대장정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부터 8일 자정까지 120시간 동안 유권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일까지 6일 동안은 도보 정치를 하겠다. 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요, 현재 자신이 늦고. 왜냐하면 이 기사 하나로 판세를 전체를 흔들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해요. 보니까 팩트 보강도 그렇게 된 게 없고 단순히 어떤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 정도를 바탕으로 한 건데 게다가 이게 이제 충성도가 가장 강하고 결집력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흔들기에 또 그렇게 내용이 부실하단 말이죠. 이 뉴스에 용도가 있다면 이제 가짜 뉴스로 일부 그 중에 일부가 편집되어서 유통되기 적합한 수준인데
SBS가 이렇게 5분 동안 막 사과와 해명하고 그런 후폭풍 굉장히 큰 피해죠. SBS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선관위도 조사 중이다 네. 밝혔습니다. 그걸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기 보기에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 실익이 너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SBS가 이게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말끔하게 해명이 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기자, 물론 뭐, 지면 그 기사하고 이런 방송, 보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좀 다르지만. 제작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게이트키핑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편집자 차원에서. 네. SBS 노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인양지원과 해수비 권력 눈치 보기 시작하는 문정이 있었는데 데스킹 과정, 그러니까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빠졌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핵심일 수 있는데 왜 가장 핵심되는 속칭 주제를 뺐을까라는 의아함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보도된 기사의 뉘앙스로 보자면 사실상 정반대거든요. 네, 제목은 아예 차기 정권과의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표가 되어 있죠. 원래는 정치권의 눈치 보기 이러다가 그러면서 매일 앞에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인양 지연 뭐 이런 의혹을 지적하다가 이게 제목이 미래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걸로 바뀐 건데 이게 사실상 정반대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2년 3년 전에 이 기사 맥락대로라면, 뉘앙스대로라면 2년 3년 전에 박근혜 정권이 힘이 가장 강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을 원하는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아니죠. 예. 의원도 아닌가요, 그때가? 당신은 의원으로서 단식도 하고 그랬던. 그렇군요. 예. 단식 정도밖에 저항수단이 없던 야권의 후보한 사람이, 잠재 후보한 사람이 인양 지원을 막아냈다는 거잖아요. 인양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단순히 게이트키핑만의 문제인가. 원래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기자가 이제 발제하잖아요. 그렇죠. 기사. 어떤 뉴스를 쓰겠다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요 위에서 결정을 또 하는 거죠. 그 편집장이 그 자리에서 혹은 뭐 뉴스라면 보도본부장이 발제한 기사가 그 시점에 적합한가. 네. 뭐 적합하면은 뭐 팩트 보강하고 그런 취재 편집회의는 다들 하잖아요. 이 언론사에서는. 저도 익숙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이틀 전 보도됐던 문재인 후보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지연을 놓고 거래를 한 듯한 인상을 주는 뉴스에 대해 SBS가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의 내용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그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해수부를 비판하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차기 정권과 거래라는 제목으로 바뀐 채 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 이유는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SBS가 조직적으로 벌인 일로는 내용도 부실하고 그 전후도 치밀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사과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해서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는 대목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게이트키핑이 미흡했다면 그 뉘앙스가 세련되지 못했거나 팩트와 반론이 충분히 보강되지 못했다 정도에서 그쳐야 했죠.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는 취재와 보강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취재와는 전혀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거죠. 이건 게이트키핑이 미흡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만의 게이트키핑을 따로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런 의문이 아직 남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보도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였죠? 네, SBS. 그렇죠. 참 이상한 기사는 이상한 기사예요. 네. 일단 관련 뉴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SBS가 그제 저녁 보도했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이야기는 크게 3-4가지가 되는데요. 발제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고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었는데 여과 없이 방송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후보의 반론을 싣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 측에도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하고, 그러면서 꽤 긴 시간 보도를 했죠, 어제. 네, 5분 넘게 관련된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언론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선거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 특정 후보에 대한 혹은 특정 후보를 위한, 네, 그런 뭐 편파적인 기사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과거에. 근데 이번 SBS 보도권은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배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는 뭐 유권자들을 향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메시지고. 이 도보로 대선 막판 6일 동안은 전례가 없는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예. 직접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니까, 예,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보고 이번 대선 끝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고맙습니다. 그롤링 장법이라고 하나요? 예. 어제까지는 또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약간 더, 강조하다 보니 그랬겠죠.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도보로 전국을 누빈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이게 아마 사진으로 이제 또 영상으로 보도가 되면 상징성이 있는. 네, 안 후보 쪽 캠프에서는 자는 시간 빼고는 페이스북 라이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철수 후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4번 후보는요? 유승민 후보는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역 찾았습니다. 지지자들한테 의원은 떠났지만 여러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면서 유세 현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아요. 예. 외롭다.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떠난 분들 대신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고맙다. 그래서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입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 후원의 계좌에 5만원, 3만원, 만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처음에 뜻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들이 떠났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5월 8일 밤 12시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호소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 저희 3부에서 또 한번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몇 번, 언급했지만,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정표거든요. 예. 선거가 논리적인 행위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행위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토론회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꼭 유리하지만이 아닌 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예. 그 동정표가 가장 무서운 표 중에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표면적으로는 12명, 13명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법으로는 불리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약속했던 걸 뒤집고. 네, 탈당의 명분도 사실 적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탈당만 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뭐 2, 3% 내에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반론도 집어넣어라.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사건이 크면 보도하기 전에 아예
후속 취재부터 준비를 시키죠. 그래서 1탄, 2탄, 3탄 계속 나가죠. 예. 그런데 이건 발제 내용과 반대에 가깝단 말이죠. 예. 저는 이게 단순히 파인 튜닝을 하지 못했다. 파인 튜닝이요? 네, 너무.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지 못했다. 아, 네네. 잘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잘 다듬는 거잖아요. 골라내고. 잘 다듬지 못했다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냐 이게 정반대에 가까운. 정치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죠. 예.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보도가 가진 파장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도국에 있다는 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시사 바보도 알 정도의. 특히 요즘같이 예민한 때는 정말 기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 문화이기도 한데요. 참 낯선 기사이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SBS가 조직적으로 전사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게이트키핑만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 하죠. 예, 조사를 한다니까 선관위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깜깜이 블랙아웃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련된 보도들이 있죠. 네. 네, 선거 막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색깔론도 함께 기승인데 어제부터 SNS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소속을 북한에 빗댄 사전선거 투표 동료 홍보물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북한에 빗댄 게 아니라 인공기를 1번과 3번 칸에다가 그려 넣어서. 그렇죠.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갔다 싶던데. 예. 예, 문제가 되자요. 게시물 삭제하긴 했지만 이미 무차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했다라는 미확인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재외국민 경우 출구조사 실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전해드린 적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건강상태 위태롭다라는 거 가짜뉴스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초췌해진 몰골로 박 전 대통령이 수의 입고 있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 합성을 한 거겠죠. 예, 지금으로서는 찍을 수 없는 사진인데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 건강 상태가 위태롭다. 밥을 제대로 식사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구치소에 문의해서 구치소에서 오히려 살이 쪘다. 규칙적인 생활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네, 그 내용은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친박단체 중심으로, 생명이 위태롭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극적이고 다양한 가짜뉴스가 지금 사실상 막을 수가 없죠. 나중에 단속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인터넷에 막 수만, 수십만 동시다발로 퍼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구심이 가는 뉴스는 항상